딱 6개월만 회장님 가짜 아들 연기하면 돼. 남의 인생 훔치는 연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양심은 할머니의 생명 앞에서 30초 만에 무릎 꿇었습니다. 30년 전 4살 아들을 잃고 홀로 사는 재벌 회장 옆에서 6개월만 아들 연기를 하면 5억. 무명 배우는 결국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창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아들과 똑같은 눈매, 똑 닮은 얼굴. 심지어 남들은 못 듣는 소리를 둘만 들었습니다. 도대체 가짜 아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창현을 죽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외곽 반지하 단칸방.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천장 구석에는 누런 물때가 번져 있었고 벽지는 여기저기 들떠서 너덜너덜했죠. 장마철이면 물이 차올라 무릎까지 잠기는 이곳이 바로 무명 배우 강창현이 10년째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이 방이 그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금자리였어요. 그날도 창현은 할머니 약봉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심장약. 봉지마다 빼곡히 적힌 복용법을 확인하던 그때였어요. 쾅, 쾅, 쾅. 현관문이 터질 듯 흔들렸습니다. 창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 소리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수도 없이 들어왔으니까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험상궂은 남자 셋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좁은 방 안에 살림살이를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되는 거 있나 샅샅이 뒤져.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치자 부하들이 옷장을 뒤엎고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옷가지가 방바닥에 뒹굴었죠. 그때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창현을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금리가 번쩍였어요. 강창현 씨, 오랜만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았어? 창현은 두 손을 모으고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에 단역이라도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목소리가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업자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사내가 서랍장을 뒤지다가 약봉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바닥에 툭 던졌죠. 봉지가 터지면서 하얀 알약들이 방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할머니 한 달치 약. 창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안 돼요. 그건 할머니 약이에요. 창현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흩어진 약들을 모았습니다. 제발이요. 할머니 약값 낼 돈이라도 남겨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내에 번쩍이는 구두가 창현의 손등, 그리고 그 아래 놓인 알약을 그대로 짓밟았습니다. 콰직 소리와 함께 하얀 알약이 가루가 되어 으깨졌습니다. 마치 창현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죠. 그는 발끝을 비벼대며 창현의 손등을 짓눌렀습니다. 약 사드실 돈은 있고 우리한테 갚을 돈은 없어? 참 재밌게 구네. 남자는 비웃음을 흘리며 동료들을 이끌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창현은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알약들을 주었습니다. 흙이 묻은 알약을 후후 불어가며 하나하나 봉지에 담았어요. 이 약이 아니면 할머니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창현을 키워준 단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를 사랑해준 사람이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둑한 골목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어요. 이 동네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고급차. 차 문이 열리고 흠 하나 없는 구두가 땅에 닿았어요. 완벽하게 다림질된 양복, 은퇴 안경,
그리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눈빛. 한성그룹 비서실장 김진섭이었습니다. 그는 창현의 누추한 방을 혐오스럽다는 듯 훑어보더니 명함 한 장을 바닥에 툭 던졌어요. 강창현 씨 맞지? 배우라면서. 김진섭은 바닥에 주저앉은 창현을 유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듯 그의 시선이 창현의 눈매와 콧날에 잠시 머물렀죠. 김 실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굶어서 퀭하긴 한데 씻겨놓으면 제법 비슷하겠어. 눈매가 아주 쓸만해. 창현은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요? 또 빚쟁이요? 빚쟁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닐 것 같나? 진섭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안주머니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창현 앞에 던졌어요. 5만원권 지폐 100장이 묶여있는 돈다발이었습니다. 고무줄로 단단히 묶인 지폐 뭉치가 방바닥 위로 떨어졌죠. 창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착수금. 급한 불부터 끄라고. 뭘 하라는 건데요? 딱 6개월 동안 회장님 아들 역할 좀 해줘. 그러면 네 사채 빚 싹 갚아주고 할머니도 최고급 병실로 옮겨드리지. 유혹적이면서도 섬뜩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배우로서의 마지막 양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제안치고 끝이 좋았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의 가족 흉내 내면서 사기치는 짓은 못합니다. 나가주세요. 창현은 돈다발을 밀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했어요. 진섭은 잠시 창현을 내려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효심으로 할머니 장례나 잘 치러드리고. 진섭이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지려는 그 순간 창현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병원 번호가 떴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죠. 강경수님 보호자시죠? 원무과예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안에 미납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더는 입원 유지가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창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원이라니요. 할머니는 아직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도 못 쉬는데요. 퇴원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잠깐만요. 창현은 벌떡 일어나 뛰어갔습니다. 진섭의 차 문을 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방금 전 사채업자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아니, 그보다 더 간절하게요. 하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할머니만 살려주세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존심 따위 진작에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순간 진짜로 마지막 조각마저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진섭은 차 문을 열어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창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 사이로 특약사항이라고 적힌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래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비밀 유지 위반 시 위약금 50억.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금액.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창현은 손끝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지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낙인이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진섭이 창현에게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이 들어있었어요. 갈아입어. 그리고 명심해. 회장님은 치매 기운이 있으니까 대충 비위만 맞추면 돼. 절대 정주지 말고. 창현은 반지하에서 난생 처음으로 최고급 정장을 입어보았습니다. 손끝이 옷깃을 스치는 순간 묘한 감정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세계가 손끝에서 낯설게 흔들렸어요.
멍든 손과 새 옷의 대비가 현실 같지 않았죠. 그가 정장을 다듬고 나오자 검은 세단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운전석 옆 조수석에 앉은 진섭은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윤영태 회장 유언장 공증 초안이라는 문서가 띄워져 있었어요. 본인의 사후까지 친자 윤창현을 찾지 못할 경우 한성그룹의 모든 지분과 부동산은 사회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진섭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비틀렸습니다. 누구 맘대로 기부야? 내가 30년을 어떻게 개처럼 모셨는데. 회장이 죽으면 김 실장은 땡전 한 푼 못 건지고 빈털터리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법적인 아들을 만들어내는 것뿐. 아들이 나타나야만 사회환원 조항을 무효로 하고 유언장을 아들에게 상속한다로 고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짜 아들의 몫을 자신이 다 가져올 생각이었죠. 진섭은 백미러로 뒷좌석의 창현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딱 6개월만 버텨라. 유언장 고치고 회장 숨통 끊어지면 너도 같이 정리해 줄 테니까. 한참을 달리자 거대한 대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철문이 열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분수대, 조각상, 그리고 저 멀리 궁전처럼 우뚝 선 본관. 창현은 차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화려한 빛이 그를 감쌌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굳게 닫힌 거대한 현관문. 창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딱 6개월만 죄짓겠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할머니는 제가 살립니다. 창현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며 그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섭이 앞장서고 창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으리으리한 거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천장은 아파트 2층 높이는 될 것 같았고 벽면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죠. 창현은 위압감에 어깨가 절로 움츠러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통창 앞에 놓인 휠체어. 그 위에 한 노인이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꼿꼿한 등, 희끗한 머리카락, 고독이 내려앉은 어깨. 오후 햇살이 그의 위로 쏟아졌지만 빛조차 그를 따뜻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았죠. 바로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윤영태 회장이었습니다. 진섭이 짐짓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30년 전 잃어버린 아드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본 채 코웃음 쳤죠. 이번이 벌써 3번째야. 저놈은 또 얼마 달라고 하더냐? 창현은 민망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3번째라니요. 자신 말고도 가짜 아들 행세를 하려 한 사람이 둘이나 더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이 그들과 같은 부류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죠. 하지만 진섭은 태연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합니다. 어서 인사드리세요. 진섭이 등 뒤에서 슬쩍 밀자 창현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현을 훑어보았습니다. 뼛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죠. 연기가 어설프구나. 짐 풀 것 없다. 밥이나 한 끼 먹고 나가라. 진섭이 눈짓했습니다. 일단 방으로 올라가 있어. 창현은 도망치듯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1층에서 굉음이 들려왔어요.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 물건이 쏟아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 아, 저 소리 좀 꺼.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창현은 화들짝 놀라
곧장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소파 위에서 몸부림치며 귀를 막고 있었어요. 탁자 위 도자기들이 떨어져 깨지고 책들이 뒹굴었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간병인들이 수군거렸어요. 또 시작이네. 매일 이러시니 원. 그들의 목소리에는 동정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투였죠. 진섭이 어깨를 돌리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늘 있는 일인 것처럼 무덤덤했어요. 회장님, 집안은 절간처럼 조용합니다. 또 환청이세요. 회장은 억울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내 귀엔 분명히 들린단 말이야. 왜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냐? 진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제 준비하세요. 경호원 2명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다치십니다. 회장은 억울함에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물이 자기 집에서 제압당하고 있었죠. 창현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창현의 머릿속을 찢는 듯한 고주파가 파고들었습니다.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으악! 이 소리 뭐예요? 귀 터질 것 같아요. 창현이 신음하며 휘청거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죠. 순간 거실의 모든 시선이 창현으로 향했습니다. 진섭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당신도 뭐가 들립니까? 창현은 대답 대신 인상을 잔뜩 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특정 전자음에 유독 예민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소리 익숙해. 분명 기계음이다. 창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곳을 향했습니다. 주방 구석, 빌트인 와인셀러. 걸음은 본능처럼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고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여기였네. 창현은 와인셀러 뒤로 손을 넣어 코드를 찾았습니다. 모터가 망가졌잖아요. 이 정도 고집하면 누구라도 미칩니다. 그리고 탁! 코드가 뽑히는 순간 머릿속을 파고들던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장도 창현도 동시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 이제 좀 살겠네. 머리가 다 핑 도네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중얼거렸죠. 진섭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일반인의 귀에는 절대 들리지 않는 주파수였거든요. 30년 넘게 모신 자신도 못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본 놈이 회장님과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 우연치곤 너무 기분 나쁜 우연이었습니다. 회장은 경호원들의 손에서 벗어나 허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창현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방금 그게 들렸냐? 창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장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흔들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아무도 안 믿어줬어. 다들 날 미친놈 취급했는데. 환청에, 치매에, 노망까지. 근데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창현은 경호원들을 밀쳐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경호원들이 움찔하며 손을 뗐어요. 창현은 땀범벅이 된 회장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뼈마디가 앙상하게 튀어나온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온 단어였어요. 창현은 잠시 멈칫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병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귀가 좋아서 남들이 못 듣는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회장이 떨리는 눈으로 창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믿음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창현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유별나다고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시끄럽다고 귀 막으면 엄살이라고 혼나고. 근데 그게 남다른 능력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우린 귀가 보물인 겁니다. 우리. 그 단어 하나가 회장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감각을 처음 만난 청년이 단번에 이해해 준 겁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창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으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린 귀가 보물인 게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평생 받지 못한 인정에 대한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창현은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연기였는데 이 노인의 눈물 앞에서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기류. 그걸 지켜보던 진섭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였죠. 진섭이 거칠게 다가와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만하시죠. 회장님 안정이 우선입니다. 일회용으로 쓰고 버릴 줄 알았던 청년이 판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현은 진섭의 호출을 받고 서재로 향했어요. 긴 복도를 걷는 동안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무거운 참나무 문 앞에서 창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어요.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진섭은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 절반만 비추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차갑게 굳어져 있었죠. 앉아. 진섭이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창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괜히 잘못 걸린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 일은 운이 좋았군. 칭찬이 아닌 경고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명심해. 회장님은 지병이 많아. 네가 괜히 나서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어. 진섭이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회장의 건강 차트였어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의료 기록이 눈에 들어왔죠. 진섭이 차트를 창현 앞으로 밀며 손가락으로 하나의 항목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심각한 당뇨야. 사탕, 초콜릿, 과일, 단 음료. 단 건 전부 독약이야. 절대 주면 안 돼. 창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꼼꼼히 받아 적었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약은 제때 드시나요? 진섭은 마음에 없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간병인이 알아서 해. 넌 말벗이나 해드려. 그게 네 역할이야. 말투는 정중했지만 미묘한 압박이 묻어 있었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정원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창현은 회장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물이 반짝였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창현이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회장의 대답은 희미했습니다. 그래, 좋구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창현은 휠체어를 멈추고 회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안색이 어느새 종이장처럼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창현이 휠체어 앞으로 돌아서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고개가 툭 떨어졌어요. 아버지, 회장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셔츠 깃이 젖어들었죠. 손이 덜덜 떨리며 경련을 일으켰어요. 추워. 너무 어지러워. 배고파.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졌어요. 정신을 놓아가는 것 같았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눈 뜨고 계셔야 해요. 창현이 회장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죠. 어떻게 해야 하지?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섭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긴급해 보이는데도 어딘가 평온함이 깔려 있었죠. 또 치매 증세가 도지셨군. 진섭이 혀를 찼습니다. 창현은 귀를 의심했어요. 치매요? 지금 이게 치매로 보여요? 헛소리 하시는 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방으로 모셔. 간병인에게 눈짓하자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향했습니다. 수면제 준비해. 재우면 괜찮아져. 창현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알고 있었죠. 이건 치매가 아닌걸. 할머니도 당이 떨어질 때 똑같았습니다. 추위, 떨림, 어지러움, 허기. 수없이 봐온 전조였죠. 창현은 회장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저혈당 쇼크다. 이대로 재우면 돌아가십니다. 창현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진섭이 눈을 치켜떴어요. 뭐라고? 당을 올려야 해요. 지금 당장요. 창현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1분 1초가 급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도 이랬어요. 그때 설탕물을 먹이지 않았으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찬장을 열고 설탕통을 꺼냈습니다. 급하게 설탕을 퍼서 컵에 담고 물을 부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휘휘 저었어요. 숟가락 찾을 시간도 아까웠죠. 설탕물을 들고 뛰어나왔을 때 진섭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쳤어? 당뇨 환자한테 설탕을 먹여? 죽일 셈이야? 진섭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창현의 눈에는 그 표정이 분노가 아니라 당황으로 보였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사람의 표정이었죠. 비켜요. 창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창현은 온몸의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어깨로 진섭을 밀쳐냈어요. 진섭이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창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에게 달려갔어요. 휠체어에 축 늘어진 회장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설탕물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흘려 넣었어요. 한꺼번에 부으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제발 삼키세요. 제발이요. 꿀꺽. 목울대가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정원 전체가 멈춘 듯한 순간, 기적처럼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떨리던 손이 조금씩 멈췄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어요. 회장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구나. 눈앞이 캄캄했는데 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그 말과 함께 회장의 손이 창현의 손등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구조대를 찾는 사람처럼. 창현이 고개를 들었을 때 진섭은 표정을 수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진섭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내가 잠시 착각했나 보군. 증상이 워낙 다양하니까. 진섭의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30년 베테랑답지 않은 허술한 변명이었습니다. 착각? 30년을 모신 비서가 저혈당 증상을 몰라? 당뇨 환자 곁에서 그 오랜 세월을 보냈으면서 창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이건 착각이 아니야. 방치도 아니고
이건 살인 미수야. 창현은 진섭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섭도 창현을 마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죠. 팽팽한 긴장감이 정원의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설탕물 한 잔이 회장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 잔이 이 저택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어둠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죠. 저혈당 사건 이후 창현은 깨달았습니다. 진섭은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괴물이라는 것을요. 이 집안의 회장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간병인도 경호원도 전부 저 사람 편이야.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진섭이 외부 미팅 때문에 저택을 비웠어요. 창현은 평소 금지구역이었던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주위를 살폈어요. 가사 도우미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서재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어요. 주인의 손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특유의 냉기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 닫힌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오동나무 책상. 창현은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책상 쪽으로 다가갔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이 날아가지 않게 눌러놓은 물건이 눈에 띄었어요. 투박한 나무 덩어리였습니다. 문진 대신 쓰는 것 같았죠. 창현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누군가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말이었어요. 내 다리를 뻗고 달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서툰 사람이 정성껏 깎은 티가 났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 윗부분이 부러져서 머리가 없었거든요. 오래전에 부러진 듯 단면이 세월에 닳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질감이었어요. 손끝에 전해지는 나뭇결의 감촉, 세월에 바랜 나무 특유의 색깔. 어디선가 만져본 적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창현은 자신도 모르게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주머니 속에서 작은 나무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30년 동안 만지작거려서 손때가 반질반질해진 물건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 쥐었던 창현의 유일한 보물이었죠. 창현은 그것을 꺼냈어요. 어릴 적 할머니가 신신당부하며 쥐어주었던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고아원 앞에서 처음 봤을 때 손에서 피가 나도록 꽉 쥐고 있던 거다. 네 친부모가 남긴 유일한 거야. 부적이다 생각하고 꼭 품고 다녀. 창현은 그게 말머리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이상하게 생긴 나무 토막이라고만 생각했죠. 할머니 말대로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부적이자 행운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오디션에 떨어질 때마다, 사채업자에게 쫓길 때마다 주머니 속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버텨왔으니까요. 창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나무 조각을 책상 위 몸통에 갖다 댔습니다. 부러진 단면에 거친 나뭇결이 완벽하게 맞물렸어요. 마치 자석처럼,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요. 머리와 몸통이 합쳐지자 비로소 달리는 말의 형상이 완성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조각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창현은 바닥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칼로 새긴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빠가 깎은 우리 창현이 첫 장난감. 창현은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내 거였어? 회장님이 정말 우리 아빠였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버지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돈 때문에 가짜 아들 노릇을 하러 왔는데 진짜 아들이었던 거죠. 부러진 장난감이 합쳐지듯 3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액자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창현은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창현이에요. 제가 왔어요.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어제 진섭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이 저혈당으로 쓰러져 죽어가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던 그 표정,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던 그 악마 같은 눈빛. 창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잠깐. 김 실장은 아버지가 빨리 죽길 바라는 놈이야. 그런데 진짜 아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나를 쫓아내는 걸로 끝날까?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손 쓸 틈도 없이 사고로 위장해서 죽일 수도 있어. 아버지랑 나, 둘 다. 창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아버지는 병약했고 창현 자신도 이 집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섣불리 진실을 밝히는 건 불 속으로 뛰어드는 행위나 다름없었죠. 창현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나무 조각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말 몸통은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죠. 흔적을 지웠습니다. 참아야 해. 김 실장의 목덜미를 물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나는 철저히 가짜여야 해. 그래야 저놈이 방심한다. 진짜인 걸 들키는 순간 아버지도 나도 죽어. 서재를 나오는 창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깊이 묻어두었어요. 대신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서슬퍼런 도끼만 남았죠. 그날 저녁부터 창현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돈 때문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호위무사가 되었죠. 밤마다 퉁퉁 부은 회장의 다리를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을 꼬박꼬박 챙겼고 식사 때마다 영양 균형을 확인했어요. 잠들 때까지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창현은 회장의 이불을 여며들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회장은 창현의 지극정성에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했어요. 창백하던 안색에 핏기가 돌았고 가라앉았던 목소리에도 힘이 붙었죠. 휠체어 없이 몇 걸음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현아, 네가 오니까 이제야 살 것 같구나. 진심으로 고맙다. 회장이 창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주름진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어요. 창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죠. 아버지, 저도요. 저도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야 살 것 같아요. 한편 진섭은 보안실에서 CCTV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회장이 웃고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죽어가던 사람이 저렇게 건강해지다니. 진섭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뭔가 수상한데. 진섭이 넥타이를 흐트러뜨리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돈만 받으면 될 일인데 왜 저렇게까지 정성을 쏟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진섭을 불렀어요. 김 실장, 이 아이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구나. 진섭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구겨졌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이대로 두면 수십 년간 준비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진섭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는 진섭의 입꼬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마치 오래 눌러두었던 계획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결심이 섰어요. 내일 밤 모든 걸 끝낸다. 그리고 그 밤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뒤집어졌습니다. 천둥이 저택을 통째로 울려 흔들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잠깐씩만 대낮처럼 환해졌다가 곧바로 다시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폭우가 유리창을 세차게 두들겼습니다. 마치 성난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처마 끝을 훑고 지나가며 낮게 울부짖었고 정원의 오래된 나무들이 몸을 비틀며 삐걱거렸습니다. 딱 이런 밤에는 사람 인생이 통째로 뒤집히는 일도 벌어질 것 같았어요. 창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죠. 천둥이 칠 때마다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창현은 괜히 몸을 뒤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으악! 안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창현은 벌떡 일어나 방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복도를 달려 안방문을 힘껏 열었죠. 회장이 침대 위에서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잠옷이 몸에 척척 달라붙어 있었죠.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선망 증세였습니다. 가지마. 여보. 제발 가지마. 회장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요. 창현아. 우리 창현아. 나만 두고 가지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창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잠결에도 아들을 부르는 저 목소리가 얼마나 애절한지요. 창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창현은 침대로 달려가 땀에 젖은 회장을 꽉 껴안았어요. 아버지, 저 안 가요.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창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발버둥을 치며 몸부림쳤죠. 간병인이 놔두고 간 진정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 기운이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발작하듯 몸부림치던 회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건 비명이 아니었어요. 아주 낮고 떨리는 흥얼거림이었습니다. 별이 지면 창현의 몸이 감전된 듯 굳었습니다. 그 멜로디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고아원에서 악몽을 꿀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찾았던, 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조차 몰랐던 그 멜로디였습니다.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다시 중얼거렸어요. 별이 지면 아빠가 오고. 창현은 홀린 듯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아닌 본능이 시키는 대로 다음 가사를 이어받았죠. 달이 뜨면 엄마가 온단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공을 휘젓던 손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헐떡이던 가슴이 서서히 고르게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잔뜩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하나둘 풀어졌습니다. 시퍼렇게 서있던 손등의 핏줄도 힘이 빠지며 축 늘어졌어요. 꼭 악몽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 이불을 덮어준 사람처럼요. 창현은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삼키며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노래는 아버지가 불러주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억이었다는 것을요. 아가야, 별이 지면 아빠가 오고 달이 뜨면 엄마가 온단다. 회장의 손이 창현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옷을 붙잡듯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죠. 창현은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피가 부르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현은 몰랐어요. 문틈으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진섭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평소 어떤 진정제에도 반응하지 않던 회장이 창현의 노래 한 소절에 즉시 안정을 찾다니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노래. 진섭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저건 사모님이 즉흥적으로 흥얼거리던 곡이야. 악보도 음원도 없는. 진섭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저 노래를 알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핏줄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죠. 진섭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진짜 아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지금까지 조용히 챙겨온 돈줄도 권한도 자기 자리도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계산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복도로 물러났습니다. 서재로 돌아가 창현의 뒷조사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죠. 생년월일 불명, 출생지 불명, 기록에는 짧은 메모만 남아 있었어요. 고아원 입소 후 며칠 만에 임시보호소를 거쳐 강경순에게 인계됨. 그게 전부였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진섭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체를 확실히 밝혀두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기 목부터 날아갈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뒷덜미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새벽 3시. 저택은 고요했어요. 폭우도 그치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각이었습니다. 진섭이 창현의 방 앞에 섰어요. 주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경첩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밀었죠. 창현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진섭은 욕실로 향했어요. 불을 켜지 않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했습니다. 세면대 위 칫솔꽂이에서 창현의 칫솔을 집어들었어요. 미리 준비한 지퍼백에 조심스럽게 넣었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주웠어요. 또 다른 봉투에 담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검체였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방을 나온 진섭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뒷돈을 대주던 유전자 분석 센터의 센터장이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킥으로 검체 보낼 테니 특급으로 돌려. 내일 점심 전까지 무조건 결과 나와야 해. 전화 너머로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진섭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돈은 2배로 줄 테니까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통화를 끄는 진섭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침 7시. 창현이 눈을 떴어요. 몸이 찌뿌둥했습니다. 어젯밤 회장을 돌보느라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창현은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욕실로 향했어요. 양치를 하려고 칫솔꽂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칫솔꽂이의 방향이 미묘하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창현은 습관적으로 칫솔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왼쪽을 향하고 있었죠.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창현의 눈은 놓치지 않았어요. 창현의 인매가 굳어졌습니다. 반평생을 고시원과 쪽방을 전전하며 산 탓이었습니다. 가진 게 몸뚱이 하나와 몇 안 되는 생필품뿐이었던 그는 누가 내 물건을 건드리는 것에 병적으로 예민했거든요. 내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그 불쾌한 감각. 창현은 바닥을 살폈습니다. 어젯밤 머리 감을 때 빠진 머리카락들이 배수구 근처에 있었는데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청소 시간은 오전 10시인데 말이죠. 창현의 촉이 발동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내 방을 뒤졌어. 진섭이다. 창현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회장을 재운 게 거슬렸을 거예요. 쫓아낼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게 분명했죠. 돈을 안 주고 내치려고 없는 죄라도 만들 인간이야. 조심해야 해. 창현은 세수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눈이 필요했죠. 창현은 가방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예전에 쓰다가 액정이 깨진 휴대폰 공기계가 나왔습니다. 화면은 금이 같지만 카메라는 멀쩡했죠. 창현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어디에 설치해야 들키지 않을까? 책장 위 잘 보이지 않는 책 틈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현은 의자를 끌어다 올라섰어요. 책 사이에 휴대폰을 끼워 넣고 충전기를 연결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방 전체와 거실 입구를 비추도록 각도를 세심하게 조절했죠.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동영상 녹화 시작. 화면에 빨간 불이 깜빡이다 꺼졌어요. 창현은 의자에서 내려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김 실장, 네가 무슨 짓을 꾸미든 다 보고 있어. 이제 함부로 못할 거야. 점심까지는 단 몇 시간.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깨어나고 누군가의 계획은 산산이 부서질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진섭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리던 연락이었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어요. 커피를 4잔이나 마셨지만 초조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초침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유전자 분석센터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진섭은 침을 꿀꺽 삼키며 메시지를 열었어요. 친자 확률 99.999%. 일치. 순간 진섭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진짜였어. 망했다. 진섭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30년 동안 회장의 눈과 귀를 가리고 빼돌린 수백억의 돈. 거기에 회장을 죽이려 했던 일까지. 이 사실이 밝혀지면 감옥뿐만 아니라 쥐도 새도 모르게 매장당할 판이었습니다. 들키는 순간 끝이다. 머릿속이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창현을 살려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진실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공포는 순식간에 사리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진섭은 결과지를 미친 사람처럼 북북 찢어 파쇄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진실이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없앤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현이 살아있는 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으니까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없애야 한다. 진섭은 회장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 비밀 금고 앞에 서서 마스터키로 금고를 열었어요. 금고 안에는 회장이 가장 아끼는 갑오들이 있었죠. 그중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벨벳 상자. 진섭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인장이 빛났어요. 윤씨 가문의 상징, 회장이 목숨보다 아끼는 물건이었죠. 진섭은 그 인장을 주머니에 넣고 사람 기척이 전혀 없는 틈을 타 창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현의 여행 가방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섭은 지퍼를 열고 옷가지를 헤집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인장을 밀어 넣었죠. 주름까지 곱게 정리하며 흔적을 지웠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방을 나서는 진섭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자신의 등 뒤 책장 틈새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이 모든 범죄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엔 기름진 쌀밥과 정갈한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의 안색은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죠. 창현이 발라준 생선살을 받아 먹으며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창현아, 네 아버지. 내일 변호사를 부를 생각이다. 창현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회장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아들로 호적에 올리자꾸나. 더 이상 늦추고 싶지 않아. 창현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못다한 효도 다 해드릴게요.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서두르자꾸나. 두 부자가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웃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식당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산통을 깼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흙발로 들이닥쳤어요. 꼼짝 마. 평화롭던 저녁 식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뒤이어 진섭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금고가 털렸습니다. 회장이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뭐야? 금고가? 진섭은 창현을 노려보며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 소행입니다. 의심 가는 건 이자뿐입니다. 창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 서재 근처에도 안 갔어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진섭이 보안팀에게 지시했어요. 뒤져. 당장. 보안팀장이 잠시 주저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허락을 먼저 받는 게 라고 입을 때려다 진섭의 싸늘한 눈빛과 마주치고는 말끝을 삼켰죠. 보안팀 직원들이 창현의 방으로 달려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와 거실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옷무덤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져 굴러나왔습니다. 조명 아래서 번쩍이는 그것. 다이아몬드 인장이었습니다. 식당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게 왜 제 가방에? 진섭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근본 없는 놈이라 손버릇은 못 고치는군요. 회장님, 경찰 부르겠습니다. 회장은 충격에 손을 떨면서도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멈춰라. 회장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모른다. 창현 이 녀석 말부터 들어보자.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창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회장이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섭은 예상했다는 듯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회장님, 아직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그는 품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 식탁 위에 패대기 쳤습니다. 이놈은 빚쟁이입니다.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접근한 사기꾼이라고요. 진섭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6개월만 아들 연기하면 5억 준다니까 온 겁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회장님.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친척들에게 배신당해 재산을 뺏길 뻔했던 그 끔찍한 기억. 믿었던 조카가 위조 서류를 들고 법정에 나타났을 때의 충격. 아내를 잃은 후 혼자 싸워야 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 믿었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 악기로 변하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저 아이 눈빛은.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창현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사체 서류와 바닥에 굴러다니는 인장이 그 마음을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회장의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공포심이 판단력을 집어삼켰어요. 믿음이 배신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회장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끌어내. 그 한마디가 창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버지. 창현이 다가가려 했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아버지, 제 진심은 진짜였어요. 한 번만 제 눈을 봐주세요. 창현이 목이 터져라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굳게 닫힌 입술을 깨물 뿐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현이 식당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창현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닿은 곳은 진섭의 비열한 웃음이었습니다. 경호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진섭이 그의 귀에 대고 은밀히 속삭였어요. 일단 쫓아내. 그리고 인적 드문 곳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확실히 처리해. 경호 팀장이 눈을 살짝 치켜떴습니다. 교통사고요? 한순간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표정을 지웠어요. 진섭의 눈이 독사처럼 빛났습니다.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확실히 처리해.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창현이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취한 진섭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창현의 방, 책장이 작은 카메라가 여전히 시뻘건 눈을 뜨고 이 모든 진실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요. 창현이 쫓겨난 뒤 저택에는 무거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때려댔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쫓겨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처절하게 들렸죠. 회장은 식탁에 덩그러니 앉아 텅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라 부르며 웃던 그 자리가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시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도 끌려나가며 절규하던 창현의 눈빛이 자꾸만 밟혔습니다. 그 눈빛은 거짓을 꾸밀 줄 모르는 아이의 눈빛이었죠. 진심이었어요. 그 눈빛은 분명 진심이었어요. 회장은 홀린 듯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창현이 머물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도망친 사람의 방이라기엔 이불각이며 책상 위 먼지 하나까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죠. 마치 떠나는 마당에 주인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한 사람처럼요.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둑놈이 청소까지 하고 갔단 말이냐? 그때 베개 밑에서 살짝 삐져나온 흰 봉투가 보였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를 들쳤습니다. 봉투 위에 놓인 투박한 나무 조각 하나. 회장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순간 회장의 숨이 헉하고 멎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나무의 감촉. 30년 세월에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목이 부러진 말머리. 회장의 동공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이건 30년 전의 기억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아빠가 만든 게 최고야. 백화점 장난감은 다 싫다며 아비가 서툰 솜씨로 밤새 깎아준 이 못난 나무 말만 품에 안고 자던 4살 배기 아들. 창현아, 가시에 찔릴라. 아빠가 매끄럽게 해줄게. 밤새 사포질을 하며 아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걱정했던 그 감촉, 아비만이 기억하는 그 칼자국이 손끝에 선명하게 만져졌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아들 창현이의 분신이었습니다. 내 아들. 창현이. 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강창현의 얼굴과 30년을 찾아 헤맨 아들의 얼굴이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그리고 남들은 못 듣는 소리를 듣던 그 귀까지. 내 새끼가 제 발로 찾아왔는데 내가 내쫓았어.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편지는 눈물 때문에 글자가 번져 보였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건 맞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깎아주신 이 말처럼 저를 아껴주셨던 그 마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못난 아들, 창현 올림. 회장은 편지와 나무 조각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피가 맺히도록 쳐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행복했다니. 널 내쫓은 애비한테 행복했다니. 진심이라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손을 뻗었는데 내가 그 손을 뿌리쳤어. 내가 내 새끼를 2번 버렸어. 회장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평생 흘릴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극심한 충격이 늙고 병든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으윽!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손에 쥐었던 나무 조각이 힘없이 툭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지병인 간부전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죠. 입가엔 거품이 물리고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쾅! 소리를 듣고 진섭이 달려왔습니다. 쓰러진 회장,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무말을 본 순간 진섭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걱정이 아닌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뒤따라온 간병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간병인이 급히 119를 누르려 하자 진섭이 낚아채듯 그녀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손대지 마. 아무 짓도 하지 마. 진섭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실장님,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시끄러워. 진섭은 손목 시계를 보며 초침을 셌습니다. 똑딱 똑딱. 회장의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지금 돌아가시는 게 회사를 위해 낫습니다. 간병인은 악마를 본 듯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뒤 회장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자 진섭은 그제야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이제 됐군. 느릿느릿 119를 누르는 그의 손길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병원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회장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가족분 안 계십니까? 의사의 다급한 물음에 진섭은 기다렸다는 듯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온 건 오랫동안 품고 다녀 모서리가 다른 서류 봉투였습니다. 가족 없습니다. 제가 법적 후견인입니다. 진섭이 서류를 의사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회장님 서명입니다. 확인하시죠. 회장은 과거 친척들에게 배신당한 뒤로 진섭만을 유일하게 신뢰했어요. 그 신뢰를 악용해 서명을 받아낸 것이었죠.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완벽한 서류였습니다. 수술 포기하고 장례 준비하겠습니다. 진섭은 병실로 들어갔어요. 회장의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만이 회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진섭은 침대 옆에 서서 회장을 내려다봤어요.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너무 억울해 마십시오. 아드님도 곧 따라갈 겁니다. 저승에서 2분이 사이좋게 만나시죠.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억울하게 쫓겨난 창현은 빗길 위 어딘가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도 모른 채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창현은 할머니 병실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다가 가까스로 도망쳤어요. 갈 곳이 없었죠. 반지하 집에는 사채업자들이 진을 치고 있을 테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침대 옆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축축하게 달라붙었지만 갈아입을 것도 없었죠.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아버지의 차갑게 식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끌어내라.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병실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한성학기그룹 윤영태 회장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병원 측은 오늘 밤이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창현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창현은 신발을 구겨 신을 새도 없이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1분 1초가 아까워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 안 계세요. 아버지. 창현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뭉개질 만큼 그의 마음은 이미 수술실 앞에 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로비. 입구는 진섭이 배치한 덩치 큰 경호원들이 철통같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바리케이드였습니다. 비켜. 창현이 소리쳤어요. 우리 아버지야. 비키라고. 경호원이 창현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창현은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등뼈가 부서질 듯 아팠지만 창현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비키라고. 우리 아버지 살려야 한다고. 밀려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도 창현은 좀비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에 주변 사람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소란을 듣고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진섭이 나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창현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도둑놈이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러 왔나?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진섭의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창현은 품에 안고 온 가방 지퍼를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30년을 간직해온 자신의 인생을 허공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펄럭거리며 눈송이처럼 로비를 뒤덮었습니다. 입양관계 증명서,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옷, 할머니의 탄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을 꼭 찾아야 한다며 창현이 목숨처럼 지켜온 피눈물 나는 증거들이 진섭의 발 아래 수북이 쌓였습니다. 의료진과 병원 이사장이 소음을 듣고 달려나왔습니다. 이 병원은 한성그룹과 VIP 계약이 있었기에 이사장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죠. 창현이 핏발선 눈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래도 내가 가짜야? 유전자 검사 지금 당장 해. 내 피 뽑아가라고. 그 기세에 눌린 진섭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안 돼. 이미 일치하는 걸 확인했는데 여기서 또 검사하면 끝장이다. 진섭은 파멸을 직감하고 발악했습니다. 저거 다 조작된 서류야. 뭐해? 당장 이 미친놈 끌어내. 경호원들이 달려들려 했어요. 그때 병원 이사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이사장은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조작이라기엔 너무나 낡고 오래된 진품들이었습니다. 창현은 담당 의사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애원했죠. 선생님, 간 이식하면 살 수 있다면서요? 제 간 다 떼어주세요. 100% 가져가셔도 돼요. 전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살리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의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생체 이식은 위험합니다. 공여자가 쇼크사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창현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대답했어요. 제가 죽어도 괜찮아요. 제발 우리 아버지만 살려주세요. 창현의 절규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도 처절한 효심에 눈물을 훔쳤죠. 사람들의 시선이 창현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진짜 아들이 아니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속삭임이 퍼져나갔어요. 그때 마취과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응급조직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항원 일치합니다. 의학적으로 이식 가능합니다. 병원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이 정도면 진짜 확실해 보인다. 긴급 수술 준비해. 긴급 상황이어서 절차를 최소화하자고. 생명 구호가 우선이야. 진섭은 다리에 힘이 풀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이 부딪혔어요. 안 돼. 수술하면 안 돼. 악마의 입술이 공포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깨어나시면 난 끝이야. 잠시 후 수술복을 입은 창현이 이동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옆 침대에는 산소호흡기를 쓴 회장이 죽은 듯 누워 있었어요. 창현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버텨주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아버지가 깎아주신 나무말 30년 동안 품고 살았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 품어드릴 차례예요. 창현은 서슬퍼런 눈빛으로 진섭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기도해. 아버지가 깨어나시는 순간 넌 끝이야. 육중한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 램프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진섭은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거짓말의 탑이 아들의 간절한 효심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생사를 건 10시간의 대수술.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을 건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뒤 VIP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숨 쉬는 것이 편안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살았나? 그때 옆에서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창현이 링거를 꽂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배에 감긴 두꺼운 붕대. 회장은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비틀 창현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야윈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새끼, 이 못난 애비를 살리려고 네 배를 갈랐냐?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창현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진섭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몸만한 꽃바구니를 들고 얼굴엔 가식적인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천만다행입니다. 진섭은 다가와 눈물을 훔치는 척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회장님 잘못되시면 저는 따라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창현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저놈이 기어이 일을 저질렀군요. 유전자 검사도 없이 수술을 하다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당장 경찰에. 그만하시죠, 김 실장님. 창현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아픈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연기가 너무 어색하네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잖아요. 창현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깨진 액정의 오래된 휴대폰이었죠. 혹시 아시려나요? 제 방 책장에 숨겨뒀던 거요. 실장님이 도둑고양이처럼 방을 뒤지시길래 저도 대비를 해뒀습니다. 창현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진섭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창현의 방에 몰래 들어와 가방을 뒤지는 장면이었죠. 다이아몬드 인장을 옷가지 사이에 숨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진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그날 밤 찍은 영상이에요. 제가 도둑으로 몰린 그 인장,
실장님이 직접 넣으셨죠. 창현은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건 그날 밤 실장님이 협박했던 간병인 아주머니가 목숨 걸고 녹음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손대지 마. 아무 짓도 하지 마. 녹음 파일 속 진섭의 목소리가 병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진섭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함정이에요. 철컥.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진섭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사기,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섭이 눈을 까집으며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따위 조작 영상으로 날 엮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침묵하던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짐승의 포효처럼 낮고 굵게 깔렸습니다. 증거? 내 귀가 증거다.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진섭을 죽일 듯 노려보았습니다. 자네는 내가 늙어서 귀가 먹은 줄 알았겠지. 회장이 한 발짝 다가갔어요. 하지만 난 청력 과민증이야. 특히 니놈이 내 등 뒤에서 칼 가는 소리는 아주 잘 들리더군. 진섭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내 숨이 끊어지길 기다리며 새던 그 초침소리. 내 귀엔 천둥소리처럼 들렸어. 회장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30년을 믿었다. 내 전부를 맡겼어. 그런데 네가 감히 내 아들은 물론 나까지 죽이려 하다니. 진섭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진섭이 손을 모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끌고 가. 내 눈앞에 다시는 띄지 않게 해. 형사들이 진섭의 팔을 잡았어요. 수갑이 차가운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안 돼. 회장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진섭은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저 사람이 회장을 죽이려던 비서실장이래. 어우, 끔찍해라.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저래? 진섭의 비참한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고요해졌어요. 햇살만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회장은 천천히 창현에게 돌아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거칠고 상처난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아비가 못나서 널 2번이나 잃을 뻔했어. 30년 전에도 며칠 전에도 저놈 말만 믿고 내 새끼를 내쫓았어. 회장은 이마를 창현의 손등에 대고 흐느꼈어요. 나를 용서하지 마라.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이 못난 애비를. 창현은 아픈 배를 부여잡고 몸을 일으켰어요. 수술 자국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어요. 따뜻하게 힘껏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창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돌아오셨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이렇게 안을 수 있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아버지. 두 부자의 뜨거운 눈물이 서로의 옷깃을 적셨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 드디어 진짜 가족이 만났습니다. 부러졌던 나무말이 다시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긴 겨울이 끝나고 눈부신 봄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대학로였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는 저녁이었어요. 은행잎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춤을 췄습니다. 소극장 앞에는 관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극장 입구에는 커다란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연 강창현. 1년 전만 해도 엑스트라조차 구하기 힘들던 무명 배우가 이제는 대학로에서 티켓 구하기 가장 힘든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고 싶어 했지만 창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무대가 좋아요. 연기가 제 인생이에요. 회장은 아쉬워했지만 억지로 아들을 틀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성그룹 공식 후원이라는 든든한 날개를 달아주었죠. 극단 팸플릿 하단에는 한성그룹의 황금색 후원 마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객석에 불이 꺼지고 무대 위로 조명이 켜졌습니다. 맨 앞자리 VVIP석. 그곳엔 아주 특별한 관객 두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과 할머니였습니다. 1년 전 병상에서 생사를 오가던 두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창현의 간이식으로 새 삶을 얻은 회장은 지팡이도 없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었고 최고의 의료 지원을 받은 할머니 역시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두 발로 당당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홍삼 캔디였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아이고 어머니. 소리가 너무 커요. 배우들한테까지 다 들리겠네. 아, 목이 칼칼해서 하나 먹으려는데 왜 그래요? 내가 살살 깔게. 그냥 확 찢으세요, 제발. 눈치 보여요. 회장님도 하나 드셔. 긴장 푸는 데는 홍삼이 최고야. 저는 단 거 싫어한다니까요. 향은 좋네요.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혹은 중마고우처럼 정겨워 보였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무대 위에 창현이 등장했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1년 전에 주눅든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자신감 넘치는 배우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오늘의 공연 제목은 아버지를 위한 거짓말. 창현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연극이었습니다. 가짜 아들로 시작해 진짜 아들이 된 기적 같은 이야기. 관객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다가도 이내 박장대소하며 극에 빠져들었습니다. 창현의 연기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바치는 뜨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어느덧 극의 마지막 장면. 모든 조명이 꺼지고 창현에게만 핀 조명이 떨어졌습니다. 창현이 객석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돈을 위해 시작된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가짜라고 손가락질했죠. 창현은 객석의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하지만 그 거짓말 덕분에 저는 잃어버렸던 나의 반쪽,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창현은 무대 위에서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인 척 연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아들이니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극장이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은 물개박수를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체면 따위는 없었어요. 브라보, 저 녀석이 내 아들입니다. 할머니가 회장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주책이야 정말. 남들이 보면 회장님이 배우인 줄 알겠어. 객석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로비. 창현이 땀범벅이 된 채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창현은 두 사람을 양팔로 와락 껴안았습니다. 왼쪽엔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 오른쪽엔 30년을 키워준 할머니. 세 사람은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가 새 얼굴에 번졌습니다. 기분이 최고조에 달한 회장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비서. 수화기 너머로 새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섭 대신 채용된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공연 봤나? 내일 전 직원한테 티켓 돌려. 공짜야, 공짜. 회장의 목소리가 신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회식은 법인 카드로 긁어. 메뉴는 한우다. 무제한으로. 전화기 너머로 직원들의 환호성 소리가 와글와글 들려왔습니다. 창현이 웃으며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러다 회사 기둥불이 뽑혀요. 뽑히면 어때? 내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컸는데. 세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극장을 나섰어요. 가을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창현은 문득 품속의 나무말 조각을 만졌어요. 30년 동안 간직해온 그 조각. 이제는 온전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머리와 몸통이 다시 하나가 된 나무말. 아버지와 아들처럼요. 창현은 조각을 꺼내 달빛에 비춰봤어요. 아버지의 서툰 칼자국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밤새 깎았는데. 회장이 나무말을 받아들며 웃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죠. 이놈의 조각 때문에 손에 물집이 다 잡혔었어. 이 나무말이 우리 다시 만나게 해줬네요. 아니다. 네 효심이 우릴 부른 게야. 하늘도 감동해서 다시 묶어준 게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하늘도 끊을 수 없습니다. 30년의 세월도 악인의 모략도 결국 천륜을 끊을 수는 없었죠.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끝내 진실이 된 사랑. 가짜 아들은 진짜 효자가 되었고 남남이었던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별이 지면 아빠가 오고 달이 뜨면 엄마가 온다던 자장가처럼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